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거래일 시장 내용부터 점검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네카오, 바이오, 은행, 게임까지 확산이 되면서 정말 편식 없이 아주 골고루 올라주는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일일 천하가 아니라 8월 내내 그동안 2차 전지 위주로 쏠렸던 수급이 좀 분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어제 참 기분 좋은 하루였죠.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정말 8월 1일 날 연중 신고점을 경신해서 8월 말까지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을 놔서는 안 되겠죠. 자, 어제 상승의 배경을 제가 살짝 브리핑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왜 주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십니까? 저희 생각은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입니다. 어제 장중에 1조 9천억, 2조 원 가까이 선물을 매수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선물이란 건 뭡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버 1부터 넘버 10등까지, 즉 삼성전자부터 네이버, 카카오까지, 기아까지 매수한다 그 뜻입니다. 선물이 별도의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조 7천억에 달하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하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고평가가 되겠죠. 코스피 200보다. 그러니까는 기관 투자가들 어떻게 됩니까? 고평가된 선물을 내다 팔고 저평가된 주식을 산 겁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십시오. 어제 기관 투자가들은 9,500억의 선물을 팔고 비겁하게 9,500억 주식을 산 게 아니고 3,300억밖에 안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먼저 보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선물에 대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9시에 열리는 거 아닙니다. 8시 45분부터 열립니다. 오늘도 우리 투자 전략의 뉴스를 보시는 전략 보신 분들은 항상 8시 45분부터 시장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현상, 즉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하니까 기타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형주들이 움직인다. 이런 맥락이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을 반도체 생태계에서 아예 퇴출시키려는 속셈일까요? 국내 관련 기업들에도 좀 타격을 주진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한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왜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첨단 반도체만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미국이 현재 중국의 어떤 현실을 몰랐던 건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컨셉을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 반도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기술 규제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 중인 품목이어서 미국발 규제가 확정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합리적인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른바 레거시 공정이라고 제작된 이 반도체 제품을 중국이 장악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연합정부가 이제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를 못하게 하니까 EUV 노광 장비를 아예 통제를 했죠. 그러니까 성숙 공정, 즉 범용 반도체, 보통 우리가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거로 장비를 입도 선매하듯이 사들였습니다. 엄청 사들였고요. 이 대신 잇몸이라는 느낌인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광 장비를 만들고 있는 ASML이 중국의 EUV는 못 파는데 DUV 쪽 대중국 매출이 늘어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레거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와 삼성전자와 TSMC가 싸우고 있는 게 3나노, 4나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레거시는 기본 23나노 이상입니다. 인텔이 10나노 했다가 중간에 접었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23나노는 정말 10년도 더 전의 어떤 기술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도 사용이 많이 되고
되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 그리고 특히 국방 장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를 중국이 싼값에 많이 넣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통제하려면은 중국이 레거시는 되고 첨단이 안 되면 첨단 놔두고 레거시 먼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레거시 놔두고 중국 첨단 통제해버리니까 당연히 중국이 반도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당연히 수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세청의 무역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장비 규모가 13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재작년보다 한 40%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레거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례로 그 미국의 이제 퀄컴 같은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매출 나온 것 중에 한 20-3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거는 내년 대선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CEO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같이 영향을 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만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인 세부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협상 테이블에 올려는 놨다 이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제가 내용 나오면 바로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중국 범용 반도체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일단 미국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부분의 반도체 장비주에 그런 타격이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바래야죠. 반도체 장비주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좀 어느 정도 제한된 타격이 좀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 또 AMD가 시간을 거래해서 3% 상승하고 있거든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또 반도체주 계속해서 반등의 지속성을 보여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에선 여러분 특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상승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오르는 바이오 종목이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고 자금이 유출될 때마다 그 자금이 유입되며 상승하는 섹터,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워낙 바이오는 바닥에 있다 보니 반짝 오른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상승의 지속성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방금 이생커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가 내려가야 바이오가 올라간다. 이렇게 역의 관계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2차 전지 주가가 내려가야지 바이오가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보질 않고 대체 업종으로 봅니다. 예컨대 이거죠. 2차 전지 업종이 상승할 때는 바이오가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바이오가 좀 쉬고 있다가 2차 전지의 매수의 힘이 바이오 쪽으로 온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뭐냐?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온 거는 자동차하고 뭐 2차 전지 등등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더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SK바이오팜 하루 만에 10%가 올랐습니다. 저게 단순하게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고 저렇게 반짝 올라가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일반적인 제약바이오도 포함됐죠. 유한양행이라든가 뷰노라든가 루닛이라든가 한미약품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뜻은 뭐냐? 반드시 2차 전지하고 연관해서 보시지 말고 실적이 일단 좋아졌고요. 두 번째 뭡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워낙에 오랫동안 주가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웬만한 제약 바이오들은 다 지금 저점권,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에 적게는 200%, 많게는 400%가 올랐습니다. 우리 투자 뉴스인 전략 시청자분들께서 야, 이 코너는 왜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갖는 게 아니고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업황이 좋다 그래도 200%에서 500%가 올랐는데 그것이 더 올라간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부각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수급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20%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20% 가지고 계십시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반기에 분명히 제약바이오 쪽이 한 번은 테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신약건이 한번 터지면은 분명히 제약바이오도 일주일 이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 이상은 여러분들 계좌가 1,000만 원이다. 그러시면은 약 50만 원 이상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우량주를 꼭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바이오주들의 반등 지속성 반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계속 좀 지속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그 순수 바이오 쪽에 정부 정책이 일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한 정부 정책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대부분 이제 로드맵이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모습을 봤을 때는 10월이나 11월 정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으로서도 좀 부각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이슈도 지금 부각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약 바이오 쪽은 좀 더 그 눈을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는데 사실상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2분기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탁 생산 중인 그 노바백스의 그 코로나 백신 매출 감소도 있긴 했지만 연구개발 그 비용 증가로 인한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그 5년간 2조 정도의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밝혔었고요. 여기에서 절반가량이 1조 한 2,300억 원은 R&D에 투입할 예정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R&D 투자를 하는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그 21기 페롱규균 백신 후보도 임상 이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올해 3월 시점을 봤을 때 2021년 상장 당시 공모가가 그 65,000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한 뒤에 여태까지 좀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가 매력도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이 기업 말고도 동아약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동아약품은 그 가스 활명수, 후시딘 연고, 그 판콜 등을 생산하는 125년 전통을 가진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입니다. 이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1분기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그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이슈보다는 동사가 2020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그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세이를 자회사로 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 쪽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제약 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쪽도 같이 좀 포커스를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디세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그 3D 프린팅을 통해서 환자 맞춤형 인공 화학골 제조 기술이 그 미국 특허청에 그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매세에 유입되는 점도 특징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자회사를 통한 기대감과 또한 이제 앞으로 그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약품은 계속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 동아약품의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성적표를 공개했네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 1,117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어제도 한 14% 급등하고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어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그 반등의 지속성을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성차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60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반기도 이 판매 상승 추세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에 높은 기저효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선저했다는 평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국내에서 총 57,503대를 팔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277,465대를 팔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단 YOY로 1.2%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 7월 달에 국내에서 47,424대를 팔았고요. 해외에서 212,508대를 팔았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7.2% 하락했고 해외에서 2.1% 올랐는데 보시면 해외에서 올라간 게 각각 1.2%, 2.1%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떨어진 것보다 낫겠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7세대 그랜저가 올해 연간
연간 판매량이 7만 대를 넘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장재훈 현대차 대표 이사사장의 헤리티지 마케팅 전략이 통한 결과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7세대 그랜저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헤리티지 전략 자체가 1980년대를 살아온 젊은이 딱 제 나이인데 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그랜저 모습을 그려진다는 컨셉이어서 제가 빠르게 찾아봤는데요. 일단 찾아봤는데 사실 좀 다양한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는 뭐 다른 것보다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무조건 안전이죠. 안전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타보진 않아서 안전에 대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안전하고 그리고 뭔가 튼튼한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이제 판매가 좀 늘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 이제 기저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진검승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가 테슬라 쪽에서 지금 가격 경쟁력을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기차 기업들의 매출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지켜보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소식은 뭐만 떴다 하면 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지금 헐헐 날아오르는 실적에 비해서 근데 또 주가는 너무 무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 하반기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김서연 대표님께서도 뭐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2분기 때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양사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야지만 주가에 좀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만한 그 3분기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지가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8월 판매량에 따라 이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블랙박스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그 팅크웨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팅크웨어의 경우에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지도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에 좀 특징적이 있다 한다면 로봇 청소기가 매출 비중의 한 32% 차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 해외 매출이 21년 대비 작년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비중도 21%에서 30%로 이제 확대됐고요. 특히 올해 1분기 역시 그 블랙박스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47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9.8% 증가를 했고 해외 매출에서도 209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18%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출시한 그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가 완판을 좀 기록을 했는데 단기간에 423억 원의 매출을 좀 올렸다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팅크웨어에 대한 아직 2분기 실적은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북미와 영국에 이어서 6월에 그 독일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외 시장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 기업은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받고 있는데 지난 26일에 이제 동사의 자회사가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그 자율주행 국책과제 3건을 수행하며 그 자체 고정밀 지도 구축과 또한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상용화를 좀 개발 중이다라는 좀 부분들을 준비 중이다라는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5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및 차량 통합 기술을 개발을 해서 레벨 4 자율주행 그 기술 상용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팅크웨어가 단순히 그냥 블랙박스 업체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율주행 쪽으로서도 굉장히 좀 포커스를 다양하게 좀 열어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7거래 연속 그 기관의 순매수세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전일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들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으로서도 좀 가능해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서 현 주가에서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모멘텀이 있는 팅크웨어,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관점 유효하니 현 시점부터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TCC 스틸이 180여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라는 공시를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배경 좀 전해주시죠. 그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데 자사 처분하는 목적도 이제 공시에 기재를 합니다. 때로는 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기도 하고 뭐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R&D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워낙
기술 경쟁력이 탁월한 기업인데 여기서 또 다른 이제 R&D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반응했는데 TC스틸은 이제 자사주 처분한 이 목적이 운영자금 조달이다. 그 운영자금 조달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임금도 줄 수 있고 뭐 회사에 대한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TC스틸이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올해 YTD로 뭐 거의 그 570%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그 붐업이 때문에 TC스틸은 사실 2차 전지는 사실 작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 별로 시장에 주목을 못 받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 시장 주목을 받으면서 570% 올랐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 또 없을까 싶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차 전지 분명한 그 수혜주인데 불구하고 시장 관심 못 받던 주식이 또 있을까 싶긴 합니다. TC스틸이 이제 2차 전지에서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원통형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원래는 주석 도금 강판을 갖다 주로 매출 올렸습니다. 지금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주석 도금 강판이 나옵니다. 근데 TC스틸이 발빠르게 2차 전지에 그 니켈 도금 강판으로 이제 피봇을 했습니다. 이 점이 아주 TC스틸에 대해서 엄청난 매출을 갖다 견인하게 되는데 이 2차 전지에 원통형 도금에 필요한 니켈 도금 강판을 갖다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주가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 니켈 도금 강판을 갖다가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이제 그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흰남노 피해주입니다. 작년에 흰남노 때문에 포항이 이제 침수됐을 때 포스코 홀딩뿐만 아니라 TC스틸도 역시 이제 포항 공장이 침수됐는데 그래서 이제 1분기 작년 3분기에는 이제 102원의 현금 영업 활동 현금이 흐름이 있었다가 4분기에는 2억 원도 급감했다가 급기야 이제 1분기에는 193억의 적자를 갖다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손실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인기를 받으면서 주가는 570% 올랐는데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이런 영업 현금 흐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700억 원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39배 정도 보고 있는데 다른 이제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PER은 아닙니다. 이 점도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니켈 동 강판의 증설을 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올립니다. 그 20만 톤을 다 2차 전지에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주가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C스틸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일단 뭐 시간에 걸해서 2차 전지주들은 소폭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장에서 또 되돌릴 수 있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봅니다. 카카오페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뭐 카카오뱅크의 실적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이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카카오페이는 지금 영업적자 126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아주 전거래를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현 대표님? 일단 저도 카카오 그룹주 중에 관심이 이제 뱅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동안 좀 조심해야 되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오랜 기간이었죠. 사실 지금부터는 그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이번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2분기 62억의 당기 순손실 내 적자 폭이 확대됐다는 그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월간 사용자 수랑 매출 기여 거래액 등 카카오페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그나마 성장세를 좀 이어갔다는 부분이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연내에 금융 자회사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잠정 매출액 11% 상승했고 이제 이거 보니까 결제액 부분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한 효과가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 영업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나면서 순손실이 된 거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서 순손실이 됐다는 거는 비용은 말 그대로 더 매출 많이 내고 더 장사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만 좀 줄어들면 순손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됐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뭐 카카오그룹주들은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무리해서 들어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2분기 실적은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네이버, 카카오 하반기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일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 지난 6일이죠. 지난 6일에 미국 그 대형 기술주 강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순매수의 유입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지금 현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에 따른 그 전략이 좀 필요한데 카카오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2분기 매출액이 한 약 2조 원으로 한 13%
10%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은 한 1,244억 정도의 그 축소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일 그 카카오가 그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그 SM이 그 북미 현지 통합 범위를 출범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현재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 희망퇴직 등의 좀 노이즈가 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요. 노이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사업 부분들의 성과가 크지 못해서 구조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카카오가 올해 이제 코챗 GPT를 좀 출시할 계획을 좀 밝혔었는데 사실상 이게 좀 미뤄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반면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24일 날 하이퍼클로바 X를 좀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을 할지 여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 네이버가 지난 14일에 클로바 X를 활용을 해서 헬스케어, 콘텐츠, 교육 등의 스타트업에게 먼저 이제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고 또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좀 선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 쪽의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Q가 베타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이달에 아마 사우디 네옴시티 본 수주 계약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좀 더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네이버가 전 코너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오늘의 투자 코너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투자 뉴스 코너에서도 반종민 소장님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봅니다. S오일이요.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또 지분율을 늘렸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S오일의 이제 주가는 언제나 이제 유가, WTI 이제 유가는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WTI가 올라가면 뭐 S오일도 같이 주가 올라가고 WTI 내려가면 S오일도 내려가는 이제 그런 수순입니다. 그럼 WTI는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 당연히 유가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제 올라가죠. 그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이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상반기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연일 중국 당국이 이제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 WTI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고 그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WTI가 그 지난 작년 4월 15일 이후로 최대 이제 그 금액을 올리게 배럴당 81.80달러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그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래서 GDP 나우 같은 경우 보면은 3분기, 아직 3분기가 다 안 끝났으면 3분기에 GDP 나우가 연율을 환산 3.5%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0.5%, 1% 미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미국처럼 큰 경제 대국이 GDP가 3.5%라는 건 대단한 수치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유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사실은 또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이제 바이든한테는 큰 고통거리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면 S오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S오일은 언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아직도 7.31%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이제 하반 경기성을 갖다가 제공한다. 이 점을 주시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NT투자증권은 이제 현재 S오일이 역사 저점이다. PBR 0.9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7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점도 역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